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타카시. 삶을 축제로 만드는 기술.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제다. 나는 축제 또는 축제 감각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축제로 생각하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일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소통하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런 감각을 갖는 데에는 사실 훈련이 따로 필요 없다. 어린아이들을 보라. 나이가 어릴수록 일상의 모든 일이 축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아무 제한 없이 관심을 쏟는다. 이건 뭐야? 왜 이렇지? 누가 그랬지?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으로 주변 사물을 대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의문을 품는 아이들의 태도를 니체는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꿈꾸는 이상 그 자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이런 감각은 점차 옅어진다. 웬만해서는 감동도 없고 관심마저 없다. 어른들에게 삶을 축제로 만드는 기술을 되찾게 하려면 따로 재훈련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 감각이 무뎌지고 탁해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행동을 절제하고 금지한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자칫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고, 직장인이라면 아직 어린애 티를 못 벗었다라며 괴짜 소리를 듣는다. 어른스럽다는 말을 들으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무심히 대해야 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일 역시 잊어야 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삶을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니체처럼 일상의 순간마다 축제와 같은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한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는 무척이나 예외적인 일이었지만 나는 예전에 어느 청량음료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다. 출연을 요청하는 제작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받아들인 일인데 스태프들과 축제를 벌이듯 즐겁게 작업하고 그렇게 일을 하니 결과도 꽤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 광고의 도입 부분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나의 제안으로 내가 문학작품 한 구절을 낭독해주는 장면이 들어갔다. 청량음료 판매와 문학작품 낭독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지만 나는 상품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건강이라는 키워드와 예술적 이벤트를 결합시켜서 기존의 청량음료 광고와는 차별화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때 만약 제작자가 맛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매일 마셔요 같이 뻔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광고를 만들기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축제 감각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축제라 해서 온통 시끌벅적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시를 읽거나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거나 하는 예술적 이벤트 역시 하나의 축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축제다. 산다는 것 자체를 하나의 축제로 여기면 우리의 삶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해진다. 공부도 사업도 연애도 과정을 즐기고 지금 이 시간의 기쁨을 최고 가치로 만든다면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생각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현재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현재가 지겨운 사람에게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현재를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다. 니체는 방랑자와 그 그림자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고 정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은 여기가 아닌 어느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삶을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이런 태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이다. 넘쳐 흐르는 지혜는 선물이 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축제 감각이 자주 성공의 열쇠가 된다. 일본의 카메라 회사 캐논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에도 이런 축제 감각이 바탕이 되었다. 이 회사는 1937년 도쿄에서 미타라이 디케시를 비롯한 4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간단한 광학 요리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다. 비즈니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단히 결속되지 않으면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때는 원대한 목표보다 구성원들 모두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일 자체를 즐기자라는 결과보다 과정에 투지를 보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캐논의 창업자들은 회사를 세우며 당시 세계 굴지 카메라 브랜드였던 독일의 라이카를 누르고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에 앞서 최고 품질의 광학 요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가 투명하고 단단할수록 장인 정신의 과정은 축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달리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품을수록 축제 같은 기분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창업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본 제1의 광학유리 생산업체가 되었고 그 위에 원래의 꿈인 세계적인 카메라 제조사가 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잡아갔다. 캐논이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비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사운을 걸고 만든 작품의 시제품이 내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모아진 적이 있었다. 이것을 포기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회사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이때 어느 간부가 그래도 이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 팔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지만 미타라이 사장은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흔들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최고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입니다. 미타라이 사장은 이번에 시험 제작된 카메라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런 학습 과정이야말로 캐논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의 강단 있는 결단은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축제 감각이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최고 품질의 상품을 만들자는 경영자의 생각이 사원들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했고 구성원 모두를 향상심에 불타오르게 했다. 축제 감각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언젠가 신문에서 일본 최초의 간판 스타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도미타 히로유키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의 말에서도 축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언론으로부터 받는 질문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았다고 한다. 다음 올림픽도 금메달이 목표입니까? 그러면 도미타 선수 역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일단 대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올림픽 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올림픽은 너무 먼 일이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도미타 선수는 체조 기술을 하나씩 익혀가는 훈련 과정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다. 보통 운동선수들은 혹독한 훈련 과정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기 일쑤인데 그는 달랐다. 그처럼 단계별로 철저히 습관화하여 연마하는 기술은 축제가 될 수 있다. 기술은 단순히 몸에 익힌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기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지혜가 과잉되었을 때 나눠야 한다는 니체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기분이다.
넘쳐 흐르는 지혜는 선물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실로 인간다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살아라. 진부함이 먼지처럼 쌓이면 회사 간부처럼 누군가를 통솔하거나 교사처럼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참신함을 잃어버리고 진부한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리더 역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활기마저 잃게 해서 문제가 크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진부함이 먼지처럼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든 사무실은 간부들과 부하 직원의 책상 위치가 일정한 방식을 따른다. 대개 간부들의 책상은 따로 떨어진 섬처럼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부하 직원들의 책상은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라서 그 회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책상 위치만 보면 곧바로 서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정한 틀에 묶어두면 신선한 발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사람은 한번 정해진 자기만의 공간에 익숙해지면 달팽이처럼 그곳에 숨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마저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리더가 부하 직원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다고 닥달을 하면 그럴수록 그 조직은 활력을 잃고 내 탓만 연발하는 불평불만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나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참신함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축적된 경험이나 능숙한 기술이라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오래된 경험과 기술이 때로는 구태의연한 관습을 만들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를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교사가 의외로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의 참신한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해 전달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수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가르치는 방법에 굳은 살이 생겨서 신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니체는 사회인으로서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이렇게 적었다.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신입 교사들처럼 항상 참신하고 경쾌한 마음으로 일하자고 다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 단단히 응고되고 말았다. 이런 때는 아무튼 어딘가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에서 역할 바꾸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교사가 학생이 되고 리더가 부하 직원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역할 바꾸기는 실제 심리극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정이나 병원, 산업 현장 등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 연기해 봄으로써 상대의 일과 그것에 임하는 기분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나 학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취합하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가 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마음가짐과 창의성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 항상 경쾌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한 니체의 말은 새로운 길을 찾는 리더들을 위한 좋은 충고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곧 그대의 역사다.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거나 직장에서 리더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지식이나 명령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 그저 잠자코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주는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반복하면 지겨워지기 때문에 언행의 참신함을 유지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니체도 주변의 교수나 작가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은 것 같다. 어쩌면 니체 자신도 평생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다 보니 스스로 피곤함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매 순간 스스로를 강인하게 일으켜 세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니체는 강조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의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두려워하거나 하송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말한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은 남이 대신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소한 생각과 행동에도 늘 신선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페이지를 메워 나가야 한다. 밝고 가벼운 걸음으로 부지런히 용감하게. 이런 일에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해서 학교나 회사를 가보자. 눈앞에 지나치는 풍경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이기에 어제는 느낄 수 없었던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하나 유용한 것이 앞에서도 말한 역할 바꾸기다. 역할을 바꾸면 이제껏 몰랐던 상대의 기분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는 타인에 대한 헌신과 배려로 이어진다. 리더라면 더욱 역지사지에 능해야 한다. 멋진 리더가 되기를 원할수록 부하들로부터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라. 누가 훌륭한 교사인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반자. 논어의 위정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에 오른다. 태산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도 그리고 공자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큰 산이었다. 예로부터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공자를 비롯한 많은 위인들이 학문의 최고 경지를 이 산에 빗대어 말할 만큼 소중한 성지로 여겼다. 당시 자신의 인생이 종착지에 이르고 있음을 느꼈던 공자는 노구를 이끌고 이 높고 험한 산을 제자들과 함께 올랐고 마침내 정상에 섰다. 한평생 공자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가르침을 설파해 왔는데 이때 더욱더 각별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바라보며 이렇게 서두를 꺼낸 공자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이 되어서는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40살이 되어서는 미혹됨이 없어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살이 되어서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살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아차렸고 70살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동안 태산 아래로 펼쳐진 망망한 하늘과 숲을 바라보았다. 잠시 뒤 그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려고도 사람을 책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 마치 태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낮은 곳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높은 곳으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하늘이 알고 있다. 태산을 내려온 공자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다. 이제부터 사제 관계는 그만두고 우리 모두 친구가 되자. 스승으로서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스승이 아닌 친구로 지내자. 이즈음 공자는 필생의 수건 사업인 춘추의 저수를 막 끝낸 직후였다. 이 책은 공자가 노나라의 사관들이 쓴 역사서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 편찬한 역사서로 후에 이어지는 중국의 모든 왕조들한테 정치의 교과서로 읽혔다. 스승으로부터 이제는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연실색했지만 곧 공자의 뜻을 이해했기에 엎드려 절하며 받아들였다. 공자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이 이상 세계를 펼쳐나감에 있어 학문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당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엉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멋진 사제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 보물 중 하나를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자가 스승의 학문적 깊이에 다다르고 더 나아가 스승보다 깊이 들어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스승에게 배운 제자의 학문이나 실력이 마침내 스승을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사람이며 성악설을 주장한 현자로 유명한 순자가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 다음의 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건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가우니 순자와 마찬가지로 공자도 언젠가는 제자가 자신의 입장을 끝내고 서로 친구가 되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제관계라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니체 역시 완전히 같은 입장이었다. 스승, 신 등 그 무엇이라도 우상과도 같은 것에 종속되지 않고 넘어서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당시의 종교나 학계로부터 니체가 배척받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우상의 황혼에서 심지어 이렇게 쓰기도 했다. 플라톤, 공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교사들, 이들은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굳게 믿었다. 니체는 이렇게 대중에게 군림하려는 종교와 학계 등 지식인 집단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그런 관계가 오랜 세월 꽁꽁 얽매인 채로 썩어가는 현실을 통탄했다. 그러면서 공자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승의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여 받아들였다면 이제 제자들은 또 하나의 완성체로 독립하여 제2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기에 제자는 훌륭한 스승만큼의 품격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 니체는 권력의 의지에서 형편없는 자질의 가짜 교사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처세적인 내용들 뿐이다. 이러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은 손해를 부른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인맥은 이렇게 넓혀라.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같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술적인 방법뿐이다. 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법을 외면한 채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방법만 배우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계 부품의 작동 원리나 명칭조차 모른 채 무조건 전진과 후진만 알면 된다는 운전사와 같다. 그런데 그간의 사제관계를 끝내고서도 계속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가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스승의 의식과 태도에 달려있다. 사제관계가 친구관계로 발전하기는커녕 어제까지라도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을 들여 어떤 기술을 습득할 때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스승이 제자가 자립해 나가는 걸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느 문파의 사범이 되는 등 유명세를 타도 그 사람 위에는 산처럼 우뚝한 선배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끝없이 서열이 계속된다. 이러니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스승을 뛰어넘어 혼자 일어서는 독립이나 해방감을 얻을 수 없다. 학교에서는 졸업을 통해 자동적으로 독립과 해방이 이루어지니 문제가 없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자칫 평생 유년의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스승 쪽에서 먼저 제자가 떠나가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축하의 말을 건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나 성과를 내놓는 것이 스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이어지고 발전하는 것임을 잘 알았던 니체의 말과 공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말로 겹쳐 들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